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번 시간에 이제 출력 인터페이스 다루다가 좀 이제 강의가 끝났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뒷부분 이어서 케이블하고 커넥터 그런 부분부터 이제 다루면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신호전송에 일단 두 가지 종류를 좀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하나가 언밸런스드고요. 하나가 이렇게 밸런스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밸런스드 같은 경우는 여기 신호선이 하나가 있고요. 예, 여기 신호선이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접지선 하나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게 언밸런스드란 것도 이렇게 신호하고 접지가 지금 대칭이 아닌, 이렇게 임피던스가 지금 대칭이 아니거든요. 이 임피던스에 관해서는 뒤에 다루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언밸런스드라고 부릅니다. 이게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좀 이제 노이즈에 취약한 면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외부 노이즈가 이제 신호 사이에 이제 섞이게 되면 그게 이제 어떤 장치를 지나서 그 노이즈가 이제 고스란히 이제 다 증폭이 되는 혹은 녹음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좀 언밸런스는 노이즈에 좀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주로 그래서 짧은 거리에서 이제 권장되는 방식이고요. 반면 이제 밸런스드 방식이 있는데 이제 밸런스드 같은 경우는 신호선을 두 개를 써요. 그러니까 뭐 접지도 하나 쓰고 있는데 사실은 접지는 굳이 필요는 없는데요. 이제 기준점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렇게 신호선 두 개와 접지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임피던스도 이 양쪽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요. 그 부분도 이따 이제 임피던스 다루면서 좀 더 설명드릴 수 있을 거고요. 보통 이렇게 핫하고 콜드 신호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핫은 어떤 플러스로 보통 많이 나타내기도 하고요. 콜드는 이렇게 마이너스로 보통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점이 한 가지가 노이즈가 만약에 끼게 되면 되게 이제 케이블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그 양쪽 신호선의 노이즈가 완전히 동일하게 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신호하고 노이즈하고 그 신호선에 둘 다 이렇게 실리게 되는 건 맞는데요. 이 밸런스드 방식 같은 경우는 그 신호선 둘, 그러니까 핫하고 콜드 신호 두 개의 이제 차이를 증폭하기 때문에 노이즈가 결과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빼져서 상쇄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좀 노이즈에 좀 더 강한 면이 있고요. 여기서 핫하고 콜드 신호는 당연히 그러기 위해서는 완전히 모양은 동일한데 그 모양이 정반대로 뒤집혀 있는 그런 형태로 주어져야 합니다. 이게 기본적인 언밸런스드하고 밸런스드에 관한 내용인데요. 요거를 일단 미리 해야 뒤쪽에 이제 케이블을 하나하나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살짝 짚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케이블이 뭔지 일단 한번 좀 살펴보죠. 일단은 좋은 케이블은 어떤 외부 간섭 등이 좀 없어야 돼요. 뭐 라디오 주파수나 아니면 주변에 굉장히 자기장이 강한 물질이 있어서 그로 인해서 어떤 험이나 아니면은 라디오 주파수에 해당하는 노이즈가 케이블에 이렇게 실리면 안 되고요. 또한 그 신호선이 보통 케이블 안에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신호선 사이에 어떤 누화, 크로스토크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쪽 신호선에서 다른 쪽 신호선으로 어떤 신호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되고요. 세 번째로 케이블이 방사하는 전자기장도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케이블이 굉장히 신호 레벨이 작으면 상관이 없는데요. 신호가 굉장히 커지면 이 자체가 어떤 노이즈를 막 외부로 방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많이 적어야 되고요. 네 번째로 이 세 가지 조건은 보통 케이블의 어떤 차폐나 아니면 내부적인 어떤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그래서 대체 그러면은 요 세 가지를 만족하는 좋은 케이블은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일단 동축 케이블인데요. 동축 케이블은 일단 중심에 신호선이 하나가 있고 그 주변을 어떤 부도체가 이렇게 싸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차폐망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 신호선하고 실드는 그라운드에 연결되는데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신호하고 그라운드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이제 언밸런스드 신호 전송에만 이용이 되고요. 그리고 요 자체적인 동축 케이블의 이런 어떤 구조 때문에 외부 간섭하고 방사하는 전자기장이 굉장히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 동축 케이블을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특히 되게 고주파를 굉장히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게 바뀌는 신호도 이렇게 많이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신호가 빨리빨리 바뀌게 되는 그 디지털 전송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뭐 전자기타나 뭐 악기 케이블도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사용하는데요. 아마 여기 이게 지금 전기기타 케이블인데 가운데 여기도 이제 여기는 아까 단심으로 돼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편심으로 돼 있고요. 거기에 이제 똑같이 주변에 부도체가 있고 겉에 이제 실드가 있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기기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엄밀히 말하면 동축 케이블이라기 보기엔 좀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조 자체에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블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 어떤 이심 케이블이 있어요. 이심 케이블은 여기 신호 심선이 두 가지가 있고요. 겉에 이렇게 이를 감싸는 차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호 두 개랑 지금 실드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밸런스드 신호 전송에 상당히 적합한 형태이고요. 보통 근데 이런 구조만으로는 좀 노이즈를 줄이거나 아니면은 어떤 케이블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줄이긴 좀 힘든 면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노이즈가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작은 환경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굉장히 그 신호 세기가 큰 어떤 뭐 장치가 있다든가 그런 경우는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고요. 대체로 좀 주변에 어떤 장치가 없는 환경이나 굉장히 근거리 환경, 그러니까 신호가 굉장히 그러니까 케이블이 길이가 이렇게 짧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요 일반 20 케이블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요. 주변 간섭, 그러니까 신호가 굉장히 센 어떤 장치가 있거나 아니면은 요 신호 자체가 요 케이블에 실리는 신호 자체가 굉장히 레벨이 큰 경우에 고전압인 경우에도 요거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거의 문제점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스타커드 케이블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건 이제 심선이 이제 4개가 들어가는 형태의 어떤 밸런스드 케이블입니다. 심선 자체는 지금 4개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대각선으로 두 심끼리 이렇게 묶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이런 구조 때문에 주변에 어떤 굉장히 강한 잡음원 같은 게 있을 때 그 어떤 그 간섭에 의해 생기는 노이즈를 상당히 많이 줄여줍니다. 그래서 굉장히 노이즈 레벨이 낮아야 되는 그런 환경에 사용을 하고요. 보통 그래서 마이크 케이블에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 케이블 형태예요. 뭐 방사되는 전자기장도 저런 구조 때문에 굉장히 줄어드는데요. 그래서 출력이 굉장히 큰 스피커 케이블에도 동일한 구조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이 그냥 2개만 있으면 그때보다 이렇게 심을 4개를 써서 2가닥씩 묶어서 사용할 때 그 케이블 중심에서 바깥으로 갈 때 어떤 케이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자기장의 감소 속도가 굉장히 빨라져요. 그래서 대출력의 요 케이블을 사용해서요 많이 그런 방사 전자기장을 줄이게 되고요. 그래서 네, 요건 스피커 케이블이라 아까 봤던 요 케이블보다는 상당히 굵습니다. 여기까지가 케이블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그래서 동축 케이블, 이심 케이블, 사심 케이블 대부분 요 정도가 이제 오디오에서 많이 사용되는 케이블 형태고요.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커넥터에 이제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차폐가 좀 나왔는데요. 그래서 차폐 종류만 잠깐 이렇게 짚고 넘어갈까 해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편조 실드인데요. 편조 실드는 이렇게 구리 망을 이렇게 직조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 편조 실드 같은 경우는 한 95% 정도의 어떤 차폐율을 보여준다 그러고요. 그래서 노이즈를 굉장히 낮게 요구해야 되는 환경에서는 이 편조 실드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근데 이게 좀 이제 케이블이 두꺼워지고 빳빳해지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유연하게 만들려면 이런 스파이럴 실드도 많이 사용합니다. 스파이럴 실드는 여기 얇은 뭐 금속 도선이 이렇게 꼬여 있는 형태로 이렇게 실드가 되어 있고요. 이것 또한 편조 실드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좋은 차폐율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노이즈를 낮게 유지해야 되면서 케이블을 많이 꼬아야 될 때 그런 경우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단순한 형태의 차폐가 있어요. 이게 케이블 옆에 이제 알루미늄 포일만 이렇게 감아 놓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좀 짧거나 저렴한 환경에서만 좀 사용되는 그런 케이블입니다. 이거는 차폐가 어느 정도 되긴 되는데요. 아무래도 앞쪽에 편조 실드나 스파이럴 실드에 비해서는 차폐율이 굉장히 낮아서, 그래서 이런 알루미늄 포일 실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은 환경 아니면은 좀 가격적인 문제가 있을 때 콜로이드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측정할 때 권장드려야 될 거는 요 두 가지, 특히 편조 실드 사용하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측정 시스템 구성할 때 좀 빳빳해서 불편한 면이 있기 때문에 스파이럴 실드 정도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넥터를 설명드려야 되는데, 커넥터는 뭐 대부분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용을 한번 쭉 간단하게 한번 보기로 하죠. 일단 처음 보는 요 RCA 커넥터는 가장 굉장히 흔하게 사용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언밸런스드 오디오에 사용되고요. 뭐 대부분의 홈 오디오 장치에서는 흔하게 볼 수 있죠. 이게 언밸런스드인 이유가 요 가운데가 이렇게 신호로 돼 있고 같이 이렇게 접지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언밸런스드밖에 사용을 못 하게 되고요. 보통 이렇게 색상에 따라서 이렇게 채널을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보통 스테레오 구성에서는 이렇게 하얀색이나 아니면 검정색 같은 걸 보통 왼쪽 채널로 많이 구분하고요. 빨간색을 보통 이렇게 오른쪽 채널로 많이 구분하죠.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신 이 RCA 커넥터는 좀 한 가지 문제가 좀 접촉하고 체결이 좀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요. 요 가운데 요 심이 그 암 커넥터에 연결돼서 그렇게 고정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치수가 좀 안 맞든가, 여기 치수가 좀 작든가, 요 겉에 요 부분이 좀 이제 치수가 조금 크든가 하면 체결이 굉장히 불량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제 뭐 금도금이나 뭐 니켈 도금을 해서 뭐 부식을 막는 경우도 있지만, 혹시라도 부식이 생기면요 굉장히 좀 이 케이블 자체가 노이즈를 굉장히 많이 만듭니다. 뭐 이렇게 케이블을 돌리면서 치치직거리는 소리도 많이 나고요. 그래서 RCA 커넥터는 부득이하지 않은 이상은 좀 측정용으로 사용하기가 좀 그런데, 그래도 여러 가지 장치에서 RCA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그래도 좀 체결성 좋은 걸로 좀 구입하시면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또 TRS하고 TS 커넥터인데요. 요 TRS 커넥터는 요 팁하고 링하고 이렇게 슬리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렇게 TRS라고 하는 거고요. 보통 이제 컨슈머 기기에서 스테레오 헤드폰이나 마이크용으로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위쪽이 왼쪽 채널을 사용하게 되고요. 요 가운데 링 부분이 오른쪽 채널로 사용하게 되고요. 요 슬리브 부분을 그라운드 실드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요거 스테레오용은 요거 말고도 이제 작은 버전도 있죠.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MP3 플레이어나 뭐 노트북 단자 같은 경우는 3.5mm의 굉장히 작은 스테레오 커넥터도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프로용 기기에서는요, 이걸 밸런스드용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요 팁 부분을 핫 신호로 쓰고요, 요 링 부분을 콜드 신호로 쓰고요, 마지막에 요 슬리브 부분을 그라운드로 써서요. 딱 핫, 콜드, 그라운드에 맞게 이렇게 구성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게 뒤쪽에 소개할 뭐 XLR 커넥터라는 게 있는데 그것보다는 좀 불리한 면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프로용 기기에 많이 사용할 때는요, 대부분 부피를 좀 작게 먹어서 부피 대비 좀 커넥터 수가 많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굉장히 작은 장치에 써야 될 때, 그럴 때 요 TRS 커넥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요 앞쪽에 있는 요 장치 같은 경우도요, 뒤쪽에 출력은 죄다 TRS로만 돼 있어요. 반면 요 TS 커넥터도 있는데요. TS 커넥터도 요 이름 붙인 거는 똑같습니다. 요 팁하고 슬리브만 있어서 TS 커넥터라고 하고요. 이제 요 커넥터를 많이 접할 일은 사실은 없어요. TS 커넥터는 주로 이제 전기악기 쪽에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돼서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측정을 하든가 아니면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다루면서 사용할 가능성은 좀 낮습니다. 물론 레코딩을 주로 하시는 분이면, 기타 레코딩을 하시는 분이면 이 TS 커넥터를 많이 접하시긴 할 거예요. 보통 그런 악기 외에서는 TS를 잘 사용하진 않고요. 세 번째로 이제 XLR 커넥터입니다. 이제 가장 프로다운 커넥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홈오디오에서는 보통 XLR은 잘 사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좀 접하기 힘들고 보통 이제 프로용 장치에만 요 XLR 커넥터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제 이 밸런스드 오디오 커넥터입니다. 그러니까 핀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3핀짜리만 제 소개해 놨어요. 보통 요 3핀짜리만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3핀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렇게 1번에 그라운드, 2번에 핫, 3번에 콜드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보통 이제 마이크 커넥터나 프로 장비에 보통 사용되는데요. 어차피 뭐 밸런스드 오디오인데 뭐 TRS나 캐논이나 뭐 아무 상관 없을 텐데 굳이 캐논을 마이크 커넥터 같은 데 써야 될 일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이제 마이크 중에서도 이제 정전형 마이크, 그러니까 콘덴서 마이크를 사용하게 되면요. 보통 팬텀 파워라는 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48V 정도 되는데 한 굉장히 강한 직류를 좀 마이크에 걸어주는 셈인데요. 그때는 요 캐논 요 XLR 커넥터만 요거 그 전압을 감당할 수 있고요. 보통 TRS에는 그런 형태의 전압을 가하는 걸 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이크 커넥터에서는 주로 요 XLR 커넥터가 사용되는 이유가 좀 그렇고요. 그리고 프로용 장비에서도 좀 두루두루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신호 전송을 해야 되면 보통 요 장비를 많이 사용되는 요 커넥터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좋은 이유가요. 이게 요 클립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물리게 되면 딱 하고 소리가 나면서 딱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체결도 굉장히 잘 되고, 그래서 고정도 잘 되고, 그래서 그 접촉이라 그래야 되죠. 그 접촉이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TRS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이제 안쪽에 이제 어떤 스프링 비슷한 게 달려 있어서요. 좀 톡톡톡톡 하다 보면은 이게 빠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인위적으로 요 클립을 분리시키지 않고 막 빼려고 하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잘 안 빠져요. 그래서 요 클립 부분이 굉장히 체결에 많이 도움을 주고요. 보통 이렇게 TRS하고 XLR 콤보 잭도 자주 사용됩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마이크 입력 쪽에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이크랑 뭐 아니면 다른 형태의 어떤 입력을 넣어야 될 때 요 세 단자에서는 XLR을 사용하고 가운데 큰 쪽에서는 TRS를 꽂게 해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 정도면은 대부분의 커넥터는 다 끝났고요. 요 정도 내용만 아시면은 뭐 케이블하고 커넥터는 뭐 큰 무리가 없는데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좀 소개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BNC 커넥터라는 건데요. 좀 흔하게 사용되진 않는데 좀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요거는 이제 동축 케이블하고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아까 ICA처럼 가운데 신호선하고 겉에 실드밖에 없기 때문에 보통 언밸런스드 오디오에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동축 케이블하고 같이 사용하면 간섭하고 노이즈도 굉장히 좀 강하게 그런데 좀 강하게 좀 잡을 수가 있고요. 또 고주파 특성도 좀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RC보다 체결성도 상당히 좋고요. 그래서 비슷한 RCA보다 체결성도 좋고 동축 구조로 만들었을 때 좀 효과가 가장 좋아져서요. 좀 오디오 측정 장비나 아니면 디지털 오디오 전송에 좀 이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 이거는 그냥 열거만 거라서요. 좀 감이 좀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자주 사용하는 커넥터하고 케이블 조합을 좀 정리해봤어요. 보통 언밸런스드 오디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노 신호 같은 경우는 RCA 커넥터랑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기 기타 케이블 같은 아킹 케이블을 사용해서 인터 케이블로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 있는 요게 카나레에서 나온 어떤 케이블인데요. 이것도 보통 이제 인터 케이블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번에 자료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게 원래 기타 케이블이라 그러더라고요. 보통 이런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테레오 커넥터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 3.5mm 스테레오 커넥터에 이심 케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잘 사용을 하고요. 그러니까 신호가 좌우에다가 그라운드까지 나와야 되니까 또 이심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밸런스드 쪽은 이심도 쓰지만 보통 XLR 커넥터에 4심 케이블을 사용하는 게 일단은 첫 번째로 권장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심 케이블이 2심 케이블보다는 좀 노이즈 특성에도 좀 유리하고요. 좀
좀 두껍고 빳빳해지는 면이 있지만 아무래도 측정용으로서는 더 낮은 노이즈 수준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심 쓰는 게 권장이 됩니다. 그리고 TRS 커넥터하고 사심도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 TRS 커넥터에 사심을 물리는 경우 상당히 좀 드물긴 한데요. 그래도 측정용으로 만약에 TRS를 사용하게 되면 사심 케이블을 쓰는 게 좀 더 권장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케이블 구매 시 좀 권장 사항을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어떤 케이블을 써야 될지 좀 감이 안 잡히실 수 있으니 이제 측정을 위해서 어떤 형태의 케이블이 요구되는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케이블의 구조나 차폐는 당연히 측정 상황에 좀 잘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잡음 수준이 낮은 기계를 측정하는데 거기에 이제 이심 케이블 같이 좀 노이즈에 민감한 걸 사용하게 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에 사용하더라도 굉장히 짧게 써야 됩니다. 그 부분이 요 뒤쪽에 아마 나올 거고요. 그래서 또 만약에 디지털 장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뭐 일반 아날로그 케이블들 같은 걸 사용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측정 상황에 적합하기 때문에 부적합하고요. 그래서 그 디지털 케이블 같은 경우는 어떤 요구되는 케이블의 스펙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맞춰서 사용을 해줘야 되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내부의 납땜도 좋아야 되고 체결을 했을 때 체결도 상당히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요, 요 납땜이나 체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측정이 뭔가 잘못됐는데 막상 확인해 보면 장치 이상은 아니고 케이블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 데이터가 엉망으로 나오는 그런 경우도 좀 상당히 잦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은 납땜하고 체결도 좀 잘 돼야 되고요. 그리고 되도록 길이는 짧게 요구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짧아야 외부 노이즈에도 좀 자유롭고요. 또 이제 크로스토크 같은 부분도 많이 줄어들어서요. 길이가 좀 짧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꺾임이나 피복이 벗겨지는 뭐 그런 일도 잘 생기지 않아야 돼요. 이건 내구성하고 관련된 거고요. 만약에 꺾이든가 뭐 이제 피복이 막 벗겨지거나 그러면 외부 노이즈에도 취약해지고 케이블이 제 기능을 못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많이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케이블에 관한 내용이고요. 요 네 가지를 좀 이제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케이블을 구매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좀 이제 내용이 좀 있는데요. 디지털 오디오 쪽에 뭐 몇 가지 그리고 이따가 아날로그 오디오 쪽은 2회 강의 내용에 좀 다루려고 해요. 그거는 임피던스 개념을 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뺐고요. 그래서 디지털 오디오 일단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단은 많이 사용하는 SPDIF 이런 방식이 있고요. 요거는 이제 소니 필립스 디지털 인터페이스 포맷의 약자입니다. 이게 지금 IEC 60958에 이제 표준으로 작성돼 있다고 하고요. 보통 이게 2채널 PCM 오디오나 아니면은 어떤 압축된 서라운드 사운드용으로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 홈시어터 같은 거 하시는 분이시면 여기 있는 이런 SPDIF 단자를 상당히 많이 쓰실 거예요. 그리고 뭐 되게 그 고충실도의 그런 오디오를 즐기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굳이 USB 장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디지털 오디오 포맷을 이용해서 뭐 스테레오 오디오를 딴 장치에 넣어주는 경우도 좀 많습니다. 근데 보면 여기 서라운드 사운드는 이제 압축된 것만 이제 된다고 했는데요. 무압축의 어떤 무손실 서라운드 사운드는 요 SPDIF 포맷으로는 지금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현재 지금 HDMI가 많이 지금 갖고 가고 있고요. 보통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연결이 돼요. 여기 있는 게 하나가 이렇게 동축 케이블이고 하나는 광 케이블을 이용해서 연결이 되는데요. 네, 광 케이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축 케이블에 보시면 여기 75ohm이라고 써놨어요. 이거는 특성 임피던스라는 건데요. 보통 이제 케이블의 어떤 연결을 위해서 어떤 케이블 자체의 어떤 스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75ohm이 결정되어 있는데요. 보통 50ohm도 써요. 오디오에서는 50ohm을 잘 쓰진 않지만 보통 75ohm 케이블을 많이 쓰는데요. 이게 50ohm 같은 경우는 여기 파워가 전력을 최대로 전송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하고 이 신호 감쇄가 최소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하고 어떤 평균입니다. 근데 요거는 지금 오디오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고요.
보통 75ohm을 이 신호 감쇄가 최소가 돼서 이 부분을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특성 임피던스는 좀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디지털 오디오 케이블에서 이 특성 임피던스를 잘 지키지 않으면 신호가 들어갈 수 있는데 좀 신호가 많이 깎이든가 아니면 좀 연결이 끊기든가 그런 일이 좀 잦습니다. 그래서 뭐 디지털단끼리 지금 연결을 해야 되면 이 특성 임피던스는 잘 지키면서 연결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AES EBU라는 규격도 있어요. 요거는 이것 역시 디지털 오디오 규격인데요. 보통 이제 AES3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이게 대부분의 경우 요거 이제 요 밸런스드 커넥션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것도 동축 연결하고 광 연결이 있는데 거의 SPDIF하고 거의 호환도 되거든요. 근데 약간 조금 다릅니다. 이게 전압이라고 해야 되나? 신호 수준이 조금 다르고요. 그쪽은 사실은 AES3라고 그래서 잘 안 불러요. 그래서 보통 이제 밸런스드 전송을 보통 일컫고요. 그러니까 디지털 오디오의 밸런스드 연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통 이렇게 110음 어떤 연성 케이블을 사용하는데 거의 아까 보여드렸던 XLR 케이블을 커넥터를 이용해서 여기 이런 디지털 케이블을 이용해서 지금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반 아날로그 연결하고 아날로그 연결에 사용하는 XLR 커넥터 케이블하고 이 AES3에 사용하는 디지털 케이블하고 되게 헷갈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좀 다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성 임피던스 이걸 잘 맞추셔서 사용하셔야 AES3 신호 전송에는 좀 적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2채널 오디오 전송에 지금 사용이 되고요. 그럼 멀티 채널을 지금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 물론 요 커넥션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만 되는 거잖아요. 2채널 오디오만. 근데 여러 가지 채널을 지원하고 싶으면 케이블을 여러 개 써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AES에서 지금 멀티 채널 오디오 디지털 인터페이스라고 새로운 규격을 하나 좀 내놨습니다. 나온 지는 좀 됐는데요. 현재 최근 들어서 지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RME 장비인데 여기 이제 요 동축하고 여기는 광 연결을 통해서 한 28채널, 56채널, 64채널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28채널이 이제 샘플링 레이트를 이제 64kHz부터 96kHz까지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56, 64채널은 한 32kHz에서 48kHz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면 요 56하고 64는 좀 64채널 같은 경우는 요 샘플링 레이트 지원하긴 하지만 좀 이제 빡빡하게 잡아놓은 거고요. 아무래도 전송 대역폭이 좀 정해져 있을 테니까 그 여유분을 주기 위해서 56채널에도 동일하게 샘플링 레이트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높은 샘플링 레이트는요, 채널끼리 이렇게 링크를 해서 엮어서 사용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한 192kHz 정도의 이제 높은 샘플링 레이트를 사용하게 되면 실제로 요 하나의 연결을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채널 수는 줄어들게 돼요. 보통 이제 프로용에 당연히 사용되고요. 뭐 여기 RME 이런 장비 같은 경우 좀 대표적입니다. 좀 다른 데서도 이제 요거를 많이 지원하기도 하는데 가지수가 좀 많아요, 여기가. 그럼 아날로그 오디오는 뒤쪽에 이제 임피던스 다루면서 좀 더 상세하게 볼게요. 근데 총 이제 아날로그 오디오 쪽에서는요, 신호의 크기랑 입출력 임피던스에 좀 관심을 둬서 이제 구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는지 목록만 쭉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라인 레벨이 있고요. 보통 이게 CDP나 뭐 DVDP 아니면 사운드 카드 뭐 입출력이나 그러니까 인티앰프나 프리앰프 입력 쪽에 요거를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라인 레벨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어떤 아날로그 오디오 어떤 연결 조건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 레벨도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크 입력의 어떤 연결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 포노 레벨도 있어요. 이거는 턴테이블에 이제 출력되는 픽업에서 이제 출력되는 그 정도의 어떤 연결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번째로 라우드 스피커 출력도 있습니다. 이거는 파워앰프에서 이제 라우드 스피커 쪽으로 이제 신호, 사실상 전력 통신이죠. 그쯤 되면 그렇게 전력이 들어갈 때 그 정도의 어떤 신호 수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헤드폰 어떤 출력도 있습니다. 헤드폰 출력은 사실은 이건 좀 자의적으로 정의되는 면이 좀 많은데요. 이게 뒤에 보시면 표준에도 들어가 있고 어떤 정도의 레벨이다라는 건 나와 있는데 좀 이건 좀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제 측정을 위해서 그 측정 대상이 되는 어떤 DUT, 디바이스 언더 테스트 그런 어떤 측정 대상이 되는 장치하고 측정용 어떤 오디오 아날라이저.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요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이제 아날라이저로 사용하게 될 텐데요. 그때 이제 연결 조건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클로즈드 루프 테스팅이고요. 이거는 그 오디오 아날라이저가 신호도 만들어지고 입력까지 받아서 분석도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흐름을 얘기해요. 보면 이 제너레이터 요 신호 발생기에서 DUT에 어떤 입력을 넣어주고요. 그럼 DUT가 그 입력이 받아서 출력을 하겠죠. 그럼 그 출력을 다시 이제 오디오 아날라이저 입력에 넣어서요. 이렇게 하나의 클로즈드 루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는 게 상당히 편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날라이저가 출력되는 신호도 지금 컨트롤 해주고요. 입력받던 신호도 지금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입력하고 출력을 좀 이제 자유롭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오픈루프 테스팅이란 게 있어요. 이거는 차이가 신호 발생해주는 부분이 아날라이저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날라이저는 요 신호 발생하는 부분을 지금 컨트롤해주진 않고요. 그래서 지금 입력만 컨트롤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오픈루프 테스팅 같은 경우는 측정에 제약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출력되는 신호하고 입력되는 신호하고 잘 동기화가 돼야 그 이제 DUT 테스트 할 때 좀 신호 출력하고 입력을 좀 원활하게 할 수가 있는데 여기는 요 신호 발생되는 부분이 그 측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 오디오 아날라이저의 어떤 의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입력을 받긴 받는데 뭐 입력이 좀 이제 원했던 것보다 좀 늦게 들어오든가 빨리 들어오든가 뭐 그런 형태의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측정을 실제로 이런 형태로 해보시면 되게 불편하다는 거를 많이 느끼실 거고요. 그 얘는 이번 강의에서 좀 보여드리긴 힘들 것 같은데 아마 측정을 직접 하시게 되면 이런 형태의 측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DUT를 연결하는 어떤 예시를 몇 가지 넣어놨어요. 일단은 지금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지금 DUT로 놓고 지금 측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는 지금 동일한 PC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 PC에는 측정을 위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지금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두 번째 PC에 지금 DUT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냐면요. 뒤에 이제 좀 특이한 현상을 하나 보게 될 텐데요. 그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측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케이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예전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이제 PC에다가 어떤 아날라이저랑 DUT를 다 연결하기보다는 따로따로 놓고 이제 측정하는 경우가 좀 많았대요. 그래서 요 연결도를 먼저 소개해 드렸고요. 당연히 여기 측정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출력을 해서 입력을 받고 또 여기서 출력을 해서 입력을 받고 이런 형태로 지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출력을 하는 경우는 이게 지금 어떤 신호 발생기가 되는 거고요. 분석은 여기 입력돼서 요 이제 PC 이 두 번째 PC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만약에 여기서 출력을 하게 되면요. 두 번째 PC가 여기 컨트롤을 해서 신호를 발생해 주는 상황이고 신호 분석은 입력을 받는 요 측정 오디오 인터페이스랑 첫 번째 PC에서 지금 이루어지게 되죠. 이런 형태로 지금 구조가 이루어져 있고요. 또 다른 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한 PC에 둘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좀 더 낫죠. 그러니까 PC가 두 가지 장치를 지금 다 컨트롤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측정이 자유로운 면이 있는데 이런 형태로 지금 연결을 하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라운드 루프 문제란 게 지금 생기는데요. 그거는 이따 2회
2회 강의분을 말씀드리면서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로는 이제 어떤 앰프, 여기는 헤드폰 앰프를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좀 단순해요. 그러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에서 신호도 만들어주고 입력도 받고 그런 형태로 구성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앰프랑 함께 입력받는 거를 그냥 증폭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하고 출력을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바로 측정이 되고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스마트폰 측정입니다. 이게 오픈루프 테스팅의 대표적인 예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스마트폰을 테스트하게 되면 스마트폰의 출력을 테스트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스마트폰이 재생하는 어떤 그 음질 그런 퀄리티를 측정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스마트폰의 출력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입력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 출력을 어떻게 해줘야 되냐? 그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냥 저장된 음원 어떤 테스트용 시그널을 만들어서 이 스마트폰에 이제 저장시켜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오픈오프 테스팅이라서요. 뭐 PC나 측정용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이 스마트폰의 어떤 재생을 컨트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예가 그 뭐 신호를 출력하면 어느 시점부터 입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를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나 PC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요 출력된 신호가요. 얘가 지금 분석을 하게 되는 시점보다 더 빨리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더 늦게 들어와서 그 분석이 끝나는 시점하고 그 출력이 끝나는 시점하고 정확히 안 맞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지금 입력하고 출력이 지금 서로 밀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그 측정 데이터 분석도 그렇고 측정 자체도 그렇고 잘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이제 무선을 이용해서 컨트롤 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참고로만 들어놓으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된다고 보긴 그런데 최근에 요 스마트폰을요 와이파이나 뭐 USB 같은 걸로 연결해서 사운드 카드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앱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앱들을 사용하게 돼서요 이제 요 무선으로 연결을 하게 돼서 PC에서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떤 신호를 이렇게 재생하는 형태로 가면 지금 요거는 일종의 클로즈드 루프 테스팅이 돼서요. 입력하고 출력 쪽을 이제 PC가 둘 다 컨트롤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신호의 측정이 좀 편해집니다. 그리고 뭐 무선이라고 하니까 이제 블루투스 테스팅도 사실은 여기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이 블루투스도 사실은 PC를 이용해서 측정하기는 지금까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뭔가 지금 USB 장치로 잡히는 블루투스 모듈이 지금 출시가 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에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스마트폰에 이제 뭐 블루투스도 좀 테스트하는 게 좀 수월해지는 면이 있겠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스마트폰을 이렇게 무선으로 컨트롤하는 방식이 생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뭔가 무선으로 컨트롤해서 지금 측정을 하게 되는 어떤 해법 같은 건 지금 정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희망상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지난 강의 내용이고요. 실제 측정 시스템 구성은 뭐 다 아실 테니까요. 뭐 PC가 있어야 되고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고 케이블이 있어야 되고 사실 요 멀티미터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멀티미터는 이번 시연에서는 좀 다르기 그렇고요. 요 세 가지는 오늘 시연에 좀 참여하고 싶으시면 다들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구비는 다 지금 하신 셈이고 뭐 연결은 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거는 넘기고 이제 2회 강의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